궁금해서 내가 우리 제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뇌과학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원래부터 뇌과학이 뭔지 궁금했던 사람이 있었는지. 나는 솔직히 뇌과학이라는 게 생소하기도 하고 약간 배우지도 않아서 궁금하진 않았거든. 하경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 내가 앞에 질문을 약간 끊기게 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다시 말해. 이 뇌과학이라는 게 솔직히 그렇게 많은 인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도 아닌데 뇌과학에 대해서 궁금했어. 아, 나는 꽤 많이 궁금한 점은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일단은 요즘 청소년 과학 잡지나 이런 걸 보면은 새로운 떠오르는 과학으로 많이 나오는 게 뇌과학인데 이런 걸 봤을 때도 뇌과학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게 깊게 탐구해 본 적은 없어서 이 책을 처음 받았을 때 뇌과학이란 것에 궁금증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뇌라는 게 우리 몸을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는 이 원인? 아니, 그런 주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나 또한 뇌과학에 대해서 그전에 많이 알지 못했었던 것 같아. 하경이는 제아 누구? 하랑이요. 하랑이. 나는 원래부터 뇌과학에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유튜브에서 일부러 찾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행하진 않았지만, 책까지 사볼까 고민해봤던 분야일 정도로 관심이 많았어, 뇌과학에는. 성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사실 평소에 뭐 딱히 뇌에 대해서 관심이 막 있고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책 읽어보니까 뭔가 좀 생각보다는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 서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아, 어릴 때 옛날에 내과학에 대해서 조금 읽은 게 있어서 더 많은 거 알게 된 게 좀 더 흥미가 생겼다고요. 지금 재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도 원래 심리학이나 아니면 뇌과학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뭔가 우리에게 새롭게 알려주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 나는 여기에서 뇌에 약간 파충류의 뇌가 섞여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이 신기했는데 다들 신기했던 내용이 있었어. 서현이부터. 나 좀만 이따가 답할게. 그러면은 성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조금만 있다. 그러면은 하랑이는 어떻게 생각해? 잠시만, 이따가 알려줄까? 하경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 거짓말하는 뇌를 찍는 사진이라는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 왜냐면 일단은 내 이 지금은 거짓말을 한지 안 한지 볼 때 정식 증거를 물론 채택하진 않지만 참고할 때 거짓말 탐지기로 하잖아. 근데 사실 아무리 전문적인 거짓말 탐지기도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괜히 호흡과 맥박이 빨라져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게 많다는 거를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본 적도 있어서 이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 때 되게 억울하고 이걸 해결해야 하는 문제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 fMRI가 발전을 하면은 더욱 정확한 방법으로 이 범인을 잡는 데도 더 도움이 되고 이런 범죄 수사에 훨씬 큰 증거가 돼주고 발전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
네. 레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비슷하게 엑스레이나 MRI 그런 걸 원래 잘 몰랐어서 그런 게 어떻게 생겨났고 그 숨은 약간 개념 같은 게 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하랑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냥 이 책에 나오는 전체적인, 어,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딱히 놀랍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개념의 뜻을 더 잘 정확히 알게 됐어. 성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뭔가 읽은 것 중에서는 내가 원래 그 인간이 좀 원숭이나 이런 애들에서 진화된 건 알고 있었는데 그 바다에 살던 파충류가 뭐 올라와서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서 우리의 뇌, 파충류의 뇌도 약간 좀 섞여 있다. 이런 부분이 처음 알게 돼서 놀랐어. 서현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손에 마이크로칩 이식해놓은 내용이 좀 흥미로웠어. 그, 저, 응.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뭐 제가 진행하는 관련돼서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 얘기 잠깐 하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이유는 커다랗게 두 가지, 뭐 세 가지일 수도 있고, 첫 번째는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뇌과학을 연구하고 싶어도 그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찾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이 책에 나오지만 해부, 해부를 통해 가지고 뭐 실험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엑스레이라던가 뭐 CT라던가 MRI라던가 그러한 그 장비의 어떤 그런 발달들로 인해서 뇌 연구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들이 뇌과학 그걸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폭제가 되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 또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필요. 현실적으로 뇌를 연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어떤 그런 증대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큰 고민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공부를 잘 시킬까? 어쨌든 공부하는 것도 이제 뇌이기 때문에 뇌와 관련해서 막 학습영역, 뇌를 발달을 촉진시키면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할 거다.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습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뇌과학적 입장에서 이렇게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점들이 몇 가지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도 또 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의 학습에 이용을 한다거나 뭐 그것들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까 하경이가 얘기했나? 그 거짓말 탐지기. 그러니까 범죄 범인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수사 기법상 그런 그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 그것들이 현실화되었을 경우에 실제 우리 삶에 이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대한 연구가 있는 거고. 사실은 그 부분보다 더 큰 것은 과거에는 별로 없었는데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상당히 그 큰 질병, 고민.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노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노인 되었을 때 가장 큰 고민, 걱정. 힘내, 어? 치매. 심해? 힘내. 치매 문제, 치매 문제. 그 치매가 사실은 과거에는 치매 환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야. 근데 현대에 들어서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는 거야. 이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왜 과거에는 치매 환자가 별로 없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노망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물론 있긴 있었어. 하지만 그 수가 극히 드물었어. 근데 요즘에는 치매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 그 이유가 뭐야? 수명이 늘어나서. 그렇지, 수명이 늘어나서. 옛날에는 치매 걸리기 전에 뭐였다는 거야? 다 죽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오래 살다 보니까 치매라는 것도 결국 이제 뇌가 뭐야 노화되면서 생겨나는 어떤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는 얘기야. 그러면서 치매가 또 다른 질병과 달리 치매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 다른 질병은 사실은 그 환자 자신이 괴롭잖아. 고통스럽고 힘들고. 근데 치매 같은 경우는 환자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어쩌면 모르지. 환자 자신은 그 뭐야
힘든 건지 힘든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치매 환자로 또 환자 때문에 겪는 고통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치매가 상당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 치매가 결국은 그 뇌 질환이기 때문에 그 치매 극복을 위한 뇌 연구가 또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지. 만약에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뭐 대박 나겠지. 의학계 쪽에서. 그래서 뭐 그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뇌과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책에도 이제 골상학이라는 그런 유사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이 책에 보면 좌뇌 우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좌뇌형인가 우뇌형인가 이것들이 너무 이제 그 마케팅과 연결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역시 과학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또 논의가 이렇게 있는 편이야. 근데 이제 이 책에는 그런 부분까지 다뤄지지 않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들 중에 이제 파충류에 대해라고 하는 부분들, 포유류에 대해, 인간에 대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책 13쪽 예, 파충류에 대해, 포유류에 대해, 영장류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화의 어떤 그런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는 말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그런 건가라는 부분들이 우리 사람이 이제 문명화된 이성으로 맞는 이성적인 존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존재 이전에 우리가 그 예전에 그 파충류로서의 포유류로서의 뭐 본능적인 그런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뇌의 어떤 부분이 더 활성화되어 있느냐, 또 더 먼저 지배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또 이렇게 다른 행동을 펼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 영장류의 뇌, 포유류 뇌, 파충류의 뇌가 결국 우리 인류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과거 유산의 최종 축적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그동안 뭐 인류뿐만 아니지 생명체가 누적되어 온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현이가 말했던 부분들, 엑스레이하고 그 CT하고 그 다음에 요즘 MRI하고에 대해서 역시 이 책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엑스레이의 그 발명이 사실은 상당히 과학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돼.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관찰하고 연구할 대상이 있는 거야. 근데 엑스레이의 어떤 그런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연구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엑스레이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엑스선 발견한 사람이. 선생님 이게 몇 쪽에 나왔나 보겠네. 엑스선 발견한 사람. 렌트겐 사람이 잘 저기 하나? 낯서나? 엑스선 발견한 사람 렌트겐이고 그 사람이 한 말이 의미가 있어서 선생님이 그 말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쪽수를 못 찾겠네 지금. 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줄래? 쪽이에요. 어? 83쪽이요. 83쪽? 네. 뇌과학을 발전시킨 기술에 SCT 뇌머라. 그러네. 83쪽. 그래서 83쪽에 거기 하랑이 읽어주자. 첫 줄부터. 헬프선을 발견한 공으로 첫 번째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 그리고 노벨상 상금 전액을 대학에 기부했어. 내 발견은 인류의 것이지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말. 내 발견은 인류의 것이지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렌트겐의 이 말에 선생님은 상당히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렌트겐처럼 자기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 개인의 어떤 그런 뛰어남이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의 인류의 유산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 역시 자신이 사유하지 아니하고 함께 써야 된다. 라는 어떤 주장을 펼친 사람도 있어. 퀴리 부인, 마리 퀴리 알지? 네, 마리 퀴리 같은 경우 최대 업적이 뭐야? 핵 라듐. 방, 방사성 라듐을 발견한 거거든. 근데 라듐을 발견했는데 마리 큐리 역시 그거를 자기가 특허를 내지 않았어. 누구나 다 연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카피 레프트 운동이라고 보통 그래. 카피 레프트. 그래서 우리 저작권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카피 라이트라고 그러잖아. 근데 그 라이트가 권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어? 어떤 오른쪽? 뜻이 라이트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가지고 이제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서 라이트 대신에 레프트가 카피 레프트 운동이라고 해서 누구나 그냥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렌트겐이나 퀴리브인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IT 쪽에도 막 오픈 소스라고 그냥 자기들이 코딩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어. 공개해서 누구나 다 쓰고 함께 참여해서 더 나은 걸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반면에 그렇게 하면 누가 연구를 하려 들겠느냐. 뭔가 성과가 있어야 얻는 뭔가 이익이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면서 연구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카피라이트, 특허권, 저작권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인정해 줘야지만이 그게 우리 인류 전체의 기술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은 또 어떠한 쪽을 또 지지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건 또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CT하고 엑선의 차이가 뭐야? 그러니까 재현이 CT하고 엑선에 대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파이썬 쪽 CT는 뭔 거야? 엑선하고 CT는 주로 뇌를 가로로 다루는 거지만 MRI는 환자의 자세를 이리저리 바꾸고자 사용하는 그 CT하고 MRI고 먼저 엑선하고 CT가 뭐야? CT가 자 파이썬 쪽 밑에도 다섯째 줄에 설명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CT 기술은 X선을 여러 방향에서 통과시켜 촬영한 사진을 컴퓨터가 합성하는. 그러니까 X선은 그냥 우리 엑스레이 뭐 이렇게 찍으면 그냥 이렇게 찍고 만다는 거야. 찍어서 그냥 그 상태를 그냥 보여준 거야. 그 낮장으로. 근데 요 CT는 이걸 여러 각도에서 여러 장을 찍은 다음에 컴퓨터가 그걸 개선해서 합성해서 그거를 여러 가지 좀 단층적인 어떤 그런 촬영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단면에서 여러 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CT인 거지. 그다음에 CT하고 MRI 차이는 CT는 일단 방사능 노출이 있나 없나도 있지만 CT는 주로 뇌를 가로로 자른 영상만을 보여주지만 MRI는 환자의 자세를 바꾸어서 다양한 게 찍을 수 있어요. 그 CT나 엑스레이 촬영할 때는 일반 방사선이 노출되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이 우리 인간에게 상당히 뭐 이렇게 뭐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촬영을 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MRI 기법에서 이거는 뭘 이용한 거란 거예요? 쪽 자기장, 어? 자기장과 수소. 그렇지. 자기장이 몸에 있는 수소와 반응하면서 내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기록한다는 것. 그 자기장을 이용한다는 점이 요 MRI의 가장 중요한 그런 특징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역시 재구성하고 오히려 그 자기장과 수소의 반응이
여러 조직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부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제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혈액의 양까지도 이렇게 보여주는 점에서 더 이제 진부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장치들이 또 어떻게 발달하고 그 장치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연구 영역이 더 확대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이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같이 했고, 다음 두 번째 누구지? 네. 하랑이 진행하겠습니다. 책에서 31페이지 보면, 기억, 암기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암기 과목 같은 것들을 더 잘 외울 수 있을까? 학연, 나 그 질문이 끊겨서 그런데 한 번만 혹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어, 여기에서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암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일단은 잠깐만 미안. 나 조금만 이따 답변해줘도 돼. 대하, 뭔가 약간 일상생활에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보면은 신경세포들이 다시 연결되도록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연결될 때까지 약간 많이 사용을 하면 되는 게 아닐까? 대, 대한, 어, 일단 내 생각에는 그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듯이 약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암기가 잘 될 것 같아. 성현, 어, 뭔가 좀 이 책에서 나온 방법대로 약간 좀 걸어 다니면서 외운다거나 뭐 그림을 그린다면서 외운다거나 뭐 아니면 그냥 진짜 단순하게 많이 반복해서 이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도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 서현, 서현, 서연아, 하랑아 들리나? 진행해 일단. 하경, 어, 나는 일단 잘 외우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신경세포를 이제 자극을 줘야 되니까 한 번 모아서 외우는 건 어렵잖아. 그러니까 복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외우면 잘 될 것 같고, 가르치는 것도 비슷하게 우리가 가르치려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복습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가르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너무 안 외워지는 거는 뭐 자주 보는 문이나 창문이나 아니면은 현관문 이런 데 붙여두고 계속 보면은 언젠간 외워지지 않을까? 음, 나는 공간 정보를 해마가 잘 기억한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새로운 공간에서 여기서 2주 동안, 2주 정도면은 자기 기억으로 간다 했으니까 2주 동안, 어, 외워서 2주 동안 반복해서 외우면은 잘 외워질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책 여기 지금 기억하고 학습하는 뇌라는 부분에서 몇 가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은 자주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엄마, 아빠 얼굴 뭐 이런 사람들 얼굴은 특별히 애써서 외우려고 하지 않았어. 엄마, 아빠 이름 특별히 애써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친구 이름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새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은 얼굴을 잘 외워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는 딱 하나는 그 사람들 친구나 뭐 엄마, 아빠는 자주 봤고
낯선 사람을 자주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서는 신경회로 연결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자주 봐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여기 책에 보면 33쪽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 처음 받아들일 때 정확하게 입력해야지,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제대로 또 출력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4쪽에 또 막 하랑이 얘기했던 부분들이지. 그 해마가 주로 공간 정보를 잘 기억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간 정보와 잘 연결하는 것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37쪽에도 나와 있는데 공간 정보하고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무슨 기억법 관련 그런 책에 보면 뭐 이렇게 외우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가 뭐 집과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아니 뭐 과일 뭐 이런 거 연결시켜서 뭐 이렇게 외워라 그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른바 뇌과학에 있어서 과학적인 그런 연구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로 이제 책에서 보면 34쪽에 해마가 공포나 기쁨 같은 감정도 기억으로 저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포나 기쁨이라는 어떤 이러한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하면 더 이렇게 잘 외워진다, 더 잘 활성화된다라는 또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 책에서 보면 단기 기억 해마가 단기 기억만 하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복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38쪽에 보면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가 배경지식이 풍부하면 새로운 지식과 연결시킬 재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것과 이렇게 어떻게 잘 그 연결을 시킬 건가라는 부분들이 뇌에서 고민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걸 어려운 말이죠. 마태 효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눈덩이 효과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뭉칠 때 잘 안 뭉쳐지는데 이 눈덩이를 굴리고 할수록 이 눈덩이가 엄청나게 커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부익부 빈익빈이야. 그러니까 공부도 하는 사람이 가속도가 붙어갖고 더 잘하게 되고 반면에 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이 또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거는 그 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해서 처음에 그 시드머니를 만들 때까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드머니를 갖고 있으면 그것들을 바탕으로 투자해서 그것들이 계속 더 복리효과를 이렇게 불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서연이가 끊겨 들리거나 안 들리거나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네, 서연아. 서연아, 지금도 안 들려? 들리긴 하는데 계속 끊겨 들려요. 아이고, 그렇구나. 선생님이 그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너네 집 인터넷 문제인데? 어, 하랑이 진행해? 여기에서 손에 마이크로칩을 씹는다거나 그런 기술들이 나왔잖아. 너희들은 이런 기술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 성현이, 잠시만, 뭐라고? 무슨 기술? 여기서 마이크로칩을 씹는 그런 기술이 나오잖아. 이런 기술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해보고 싶어? 내가 거기까지 책을 못 읽어가지고. 어, 재현, 나는 아무래도 되게 생활이 편리해지고 또 되게 뭔가 들고 다녀야 할 것도 줄어드니까 그런 기회가 생기면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아. 서현이가 할 수 있어? 응, 할 수 있어. 서현이, 나라면 해볼 만할 것 같아. 따로 번거롭게 내 개인정보를 갖고 다니는 것보다 손 하나에 심어놓으면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예하, 나도 뭔가 약간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자기의 신분을 밝힐 때 쓰기도 좋고 약간 범죄자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하경이, 나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해볼 만하다고 해. 근데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대신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보고 해야 안전하게 그런 기술을 몸에 이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기술이 많이 상용화돼서 약간 길을 잃어버렸을 때나 이럴 때도 추적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척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나라면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어, 많이 옛날 일이긴 한데, 홈 네트워크였나? 그 기술이 해킹당해서 개인정보가 되게 많이 빠져나갔던 일이 있었잖아. 그래서 나는 그 위험이 상당할 거라 보고, 그리고 뇌에 아무래도 힘이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짓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는 좀 꺼려질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도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수많은 진보와 발전을 해왔는데 과연 인류의 삶이 더그 행복해졌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과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더 많은 발전이 과연 필요할까? 지금도 이미 충분하고 넘치지 않는가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전체적인 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그 끊임없는 어떤 그런 과학기술의 어떤 그런 발전들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경계를 허물어서 과연 인간인지 기계인지 뭐 인간인지 뭐 컴퓨터인지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허물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까지 굳이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냥 맛있는 거 몇 가지 먹으면 되는데 막 더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하기 위해서 막 온갖 기괴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냥 먹는 걸 그냥 이 정도 먹는 거에 적당히 하고 그걸 갖고서 이제 뭐 더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어 역시 그 지금 당장 이제 어쨌든 공부하기 힘들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또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도를 하려는 것들은 심정은 이해 가나 그렇게 갔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게 우리 인류의 삶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나은 것 아닌가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다 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뇌와 공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아까 책을 보면서 이 책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정리해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학생으로서 공부라는 것들이 최고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고 당연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 근데 사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아이디어를 얻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이런 것들이 이미 이렇게 널리 알려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주 해. 뭐, 복습해. 이건 사실 너무나 여러분들이 다 뭐야? 알고 있는 거잖아. 다만 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제 그 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냐? 오히려 또 이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더 연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쨌든 여러분의 공부와 뭐 연결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뇌과학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더 발달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아까 뭐 칩을 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화 속 얘기였어. 그 한때 그 가장 충격적인 영화가 뭐였냐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어.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상당히 그 열풍을 일으켰던 매트릭스 뭐 1, 2, 3 뭐 이렇게 3탄까지 나왔나 그랬었는데 그 영화 중에 한 내용이 태권도를 많이 배운다. 그럼 태권도를 배우면 그냥 이렇게 뭐야?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았는데 여러분들 무슨 앱 다운로드 받고 업데이트하고 뭐 이렇게 게임 다운로드 하듯이 인간의 뇌에다가 그냥 내가 태권도를 배우려면
태권도라는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뇌에다가 그냥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 사람이 컴퓨터 뭐야 태권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그게 어떻게 그 가능하냐? 어? 영화 속 얘기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시도를 이미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신체 기능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근데 그러한 논의가 생겨나는 이유는 사실은 첫 출발은 되게 좋아. 왜 첫 출발이 생겨나냐면 그 전신 마비인 사람들 있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이 사람들이 근데 뇌파는 살아 있는 거야. 의식은 살아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컴퓨터하고 뭐 되면 연결되면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뭐야 의사소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런 거니까 그 첫 출발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제 뇌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런 팁을 씹어줘 가지고 뇌 활동을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연구에서 출발을 한다라면 장애를 극복하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도 원래 첫 출발은 뭐였어? 성형수술. 성형수술 첫 출발. 화재라던가 그 아파 산업에서 재해당한 사람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건 수술이 첫 출발이었어. 근데 지금도 물론 성형수술 중에 그런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물론 그 당연히 있지.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형수술하면 뭘 생각해? 얼굴 음, 고치는 더 거. 아름다워지기 위한, 더 멋져지기 위한 그런 도구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까 그 뇌과학 이 부분들도 첫 출발은 그런 데 출발을 해. 아주 뭐야 의미가 있지.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을 결국 이렇게 업데이트 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쓰일 거고 뭐 그거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이제 찬성할 때는 더 강했는데 그럼 더 좋고 우리 인간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점에서 이제 좋은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형수술도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성형술이 그 성형술이 활성화된 현재 상황이 과연 그러면 모든 문제의 해결인가? 아니면 오히려 성형술이 활성화된 것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뭐 성형 자체의 어떤 그런 부작용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성형술이 산업화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자본의 힘에 따라서 미모도 달라지는. 그러니까 원래 미모는 우리가 타고나는 걸로 생각했잖아. 근데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결국 뭐에 의해서 자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어떤 그런 걸로 바뀌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라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남는다는 거지. 그렇다면 결국 요 뇌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겠지. 어느 게 더 나은 어떤 그런 선택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 다음 하경이. 네. 이 책에서는 뇌과학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까 내가 말했던 거긴 한데 거짓말하는 뇌를 찍는 사진이란 부분에서 이 fMRI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고 fMRI를 통해 거짓말 탐지기를 대신하는 더 강한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서는 fMRI가 범죄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재하. 이게 약간 그 100% 정확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재현이. 어, 나는 그런 기술이 아직 그 100% 발달되기까지는 그런 기술은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 서연이. 나는 아직 그걸 쓸 준비는 안 됐다. 안 됐다고 생각해. 하랑이. 아직까지는 쓰기 어렵다고 봐.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이게 저번에도 뉴스에서 어 잘못 재판해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감옥 갇혀 있다가 늙어서 20대에서 40대로 무죄인들이 그렇게 나왔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가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성현이. 뭔가 당장에 바로 이렇게 도입한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실험 같은 거를 거치고 확실히 뭔가 좀 안전성이 좀 확보가 됐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나도 이게 아직은 너무나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긴 어렵다고 생각해. 하지만 나중에 더 많은 발전을 통해서 진짜로 가려낼 수 있는 날이 오면은 증거로 쓰일 때 증거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거라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 여기서 잔해형과 운해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이 잔해형과 운해형이 이렇게 다르다는 주장이 맞다고 가정할 때 자신은 잔해형의 특징에 더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운해형의 특징에 더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성현이. 저는 뭐 여기 특징이 기억이 안 나서 조금만 있다. 하랑이. 어, 나는 솔직히 좀 중간 쪽인 것 같아. 내가 좌뇌형에 해당되는 것도 몇 개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막 좌뇌형까지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고, 그렇다고 우뇌형도 해당되는 게 있긴 한데, 그렇다고 우뇌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는 좌뇌형과 우뇌형의 중간인 것 같아. 서연이. 나도 약간 반반인 것 같은데, 머리는 약간 잔해형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생각하는 건 운해형 같거든. 딱 반전인 것 같아. 재현이. 어, 나는 그래도 저 운해영 쪽에 맞는 것 같다. 왜냐면, 평소에도 살짝 그 기계적인 거나 뭔가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예술 쪽에 더 관심이 많고, 그래서 좀 운해영 쪽에 가까운 것 같아. 재하. 나는 약간 그 느낌 좋은 쪽을 선택하거나 그 약간 어떻게 느끼는지 판단하는 건 운해영 쪽에 가까운데 비판적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찬성 반대 이런 거를 딱 생각할 때는 좌뇌형이 약간 가까운 느낌이어서 진짜 이 책에 나온 특징의 반반인 것 같아. 성현이 할 수 있어? 어, 난 뭔가 이거 보니까 좀 난 운해형에 가까운 것 같아. 뭔가 좀 논리적이고 뭔가 좀 계산적이고 그런 걸 안 좋아해가지고. 나도 서현이처럼 반반인 것 같아. 어느 정도는 전혜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혜영의 특징을 보면 또 운혜영에 속한 것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 선생님은? 네, 뭐 저도 굳이 나누자면 저는 뭐 이렇게 대표적인 좌뇌형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기준에 따르면. 그래서 뭐 공간지각력 거의 없고 예술적인 부분 거의 없고 그래서 논리적 언어 지향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좌뇌형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아까도 잔해형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뇌마다 그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이제 규명이 되는 거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근데 이제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으로 이렇게 뭐 다루는 거, 그 자체가 또는 뭐 이렇게 좌뇌가 뭐 더 크면 뭐하고 이런 거 자체는 정확히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책 그 보면 나는 좌뇌일까 우뇌일까라고 이렇게 그 24쪽에 나와 있는 부분 있는데 24쪽도 출발하는데 27쪽 그 이야기 끝부분에 보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뇌량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고 있다는 거야. 덕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양쪽 뇌는 항상 협력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좌뇌와 우뇌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또 얘기되는 부분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좌뇌가 그 우리가 신체의 오른쪽 면을 담당하거든. 근데 우뇌가 신체 왼쪽 부분을 담당하는데 쌤이 좌뇌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좌뇌형이면 오른쪽 그 부분이 더 발달해야 되잖아. 그래서 쌤은 왼손잡이야. 그래갖고 무슨 뭐 그 뭐야 우뇌를 더 발달시켜서 뭐 왼손잡이 뭐 어쩌고 하라는데 그러면 그런 거에는 또 전혀 맞지가 않는 또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이 재현이, 서현이, 재현이. 이거는 그 아까 나온 질문이랑 비슷한데, 그 만약에 너희가 그 여러 면에서 더 그 기술이 발달돼서 여러 면에서 더 이렇게 발전된 뇌를 이식할 수 있다면 할 것 같아? 하랑이. 나라면 해보고 싶을 것 같아. 아무래도 어,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나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대학을 잘 가지 않을까. 그리고 취업도 잘하고 그러니까 나는 한번 해볼 것 같아. 대학? 그 질문을 잘 못 들어가지고. 그 뇌를 이식할 수 있다면 할 것 같아?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랄까 뇌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할 것 같아. 하경. 나는 약간 반반인 것 같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뇌를 이식받는 것가 약간 먼 미래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굳이 자신의 뇌가 있을 때 그것이 자신의 것인데 뇌를 이식받았을 때 과연 안전할까 또는 이게 진정하게 나 자신일까라는 이, 이 이식받은 뇌를 가진 사람이 나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완전히 내가 아니라고 답할 것 같아서 굳이 하고 싶진 않아, 지금 마음으로는. 성인. 나도 약간 확실히 뇌를 이식하는 거다 보니까 뭔가 부작용 같은 것도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이 될 것 같아. 서현. 나도 한경이처럼 좀 반반일 것 같아. 이게 어, 진짜 난가라는 생각이 좀 두려워서 그런 느낌이 들어. 나도 비슷하게 결국 뇌는 나의 정체성이니까 좀 하기는 꺼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은 만약에 내가 가진 기억이 없어진다면 나는 아직 나일까?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서현, 나 조금만 생각해보고 답할게. 성현. 어, 나는 뭔가 뇌가 기억을 잃어버리면 응. 그거는 어,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완벽한 내가 아니지 않을까. 뭔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지식이나 정보나 뭔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거니까. 하경. 나도 완전한 내가 될 순 없다고 생각해. 이것도 약간 아까 뇌를 이식받는다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나한텐
이게 나 자신이라는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 자신이라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를 결정하고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달라진다면 그걸 과연 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나랑 똑같이 생긴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어렵긴 한데 그 완전한 나는 될 수 없을 것 같아. 예하.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지워지는 거니까 그런 게 그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 하랑이. 음. 나는 나라고 생각해. 왜냐면 일단 DNA가 같고 일단 신체적 특징이 같고 뭐 기억을 잃어버렸어도 뭐 성격은 아마 비슷할 테고 그러니까 나는 나라고 생각해. 아, 나는 완전한 난 아니라고 생각해. 어쨌든 내가 기억을 잃어버리면 내 과거가 잊혀지는 거니까 똑같이 생긴 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아. 나도 결국 경험이랑 우리가 과거에 만든 그런 결정들이 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아닐 것 같아. 저 여기까지. 네, 지금 저희가 또 이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뇌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과 또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의 어떤 그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달라지는데, 근데 이제 재현이의 얘기를 현실에 적용시켜 보면, 그러면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치매 노인들이 사실은 과거를 다 있잖아. 그러면 그 부분은 내 할머니가 아닌 거야? 내 할아버지가 아닌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하랑이 같은 경우는 DNA 같은 나 아니냐. 그 DNA를 기준으로 나를 생각한다라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들 우리가 복제인간을 만든다. 그러면 그 것들도 과연 나라고 볼 수 있는 건가? 그 것들은 나와 DNA는 나랑 똑같아. 하지만 그가 경험하는 사실들은 만나는 사람과 경험하는 것도 다를 거 아니야.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걸 또 다른 나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분이 말한 것들처럼 기억이나 경험이 있어야 그게 나다라고 얘기한다면 요즘에 또 어떤 그 방향으로 또 발전되냐면 여러분의 뇌에 있는 그 데이터를 외부 컴퓨터에 옮기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그게 이제 다시 방향이 두 가지야. 하나는 아예 그냥 옮기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지금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기기가 낡았어. 그럼 이제 새 스마트폰 사잖아.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새 스마트폰으로 옮기잖아. 그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그 뇌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을 그대로 옮기는 어떤 그런 연구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랑이 하경이가 하고 있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을 그, 그 일정 정도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 그러면 그 것들이 알아서 뭐 한다는 거야? 추론해가지고 계속 생성해낸다는 거야.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만 일정 정도만 쌓이면 거의 똑같이 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동일성도 높아지지. 동일한 확률은 높아지지. 그런 점에서 이제 단순히 옛날에 했던 거를 이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지. 그럼 그것 역시 뭐라고 볼 거냐? 나라고 볼 거냐라는 어떤 그러한 고민들이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도대체 우리가 나라는 것은 무엇인 건가? 우리의 그 육체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과 또 이렇게 정신적인 측면들 그리고 또 이제 이 정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단지 이 책에 따르면 뇌에서 있는 전기 신호에 불과한 건가? 호르몬의 분비에 불과한 건가? 아니면 독자적인 무엇인가가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고민은
과거부터 우리가 관념론 유물론이라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차이는 이제는 그것들이 일반 논쟁이 아니라 과학적인 영역에서 그것들을 규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있는 거고 그 것들이 지금 뇌과학으로 인해서 그 베일들이 천천히 지금 벗겨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우리가 지금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인데, 좀 다른 얘기인데, 앞으로 이제 미래 과학 같은 경우에 그런 논의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뇌에다가 전기 신호만 주면 우리가 그걸 뭐 한 걸로 경험한 걸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뭘 직접 보지 않아도 우리가 본다는 것들은 눈을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 뇌에 그 전기 신호를 줘서 그 부분을 자극한 거잖아. 자극해서 그걸 본고로 인식을 하는 거잖아. 냄새를 맡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고 냄새 맡고 하는 그 행위, 그 감각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뇌 속에 그 전기 자극만을 주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그걸 봤다고 느끼고, 그걸 냄새 맡았다고 느끼고, 맛봤다고 느끼는 거지. 그렇게 배웠을 때 우리 인간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결국은 이렇게 전기 신호를 조작하는 거, 그 전기 신호 거에 불과한 거냐라는 부분들.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행복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기가 안 되잖아. TV가 소리, 영상까지는 생생하게 전달해 주잖아. 근데 지금까지는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냄새도 그 무슨 이렇게 컴퓨터 프린터 하듯이 기본 냄새를 이렇게 장착해 놓고 뭐 나오면 그 냄새를 이렇게 뿌려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우리가 그 4D 영화관 같은 데는 의자가 막 흔들리잖아. 그래서 진동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느낌을 이렇게 더 생생한 느낌을 주는데 그 부분들에서 굳이 이제 의자가 흔들리거나 그 냄새 물질을 뿌려주거나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전기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체험을 한다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연구들도 있다는 거지. 결국 그러면 뇌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장난? 속임? 뭐 이런 것에 우리 인간이 불과한 건가? 라는 부분들이 직면했을 때 갖는 효과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앞에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존엄성이라던가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어떤 그런 우려들 이런 것들을 함께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서연이. 서연아, 안 들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 52쪽 잠깐 보겠습니다. 52쪽. 52쪽 제목이 뭐야?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좋아하는 뇌.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를 건강하게 또 뇌가 발달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 운동.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하 성현이 나가서 운동하고 싶은데 뭐해? 야 공부해 그러면 내가 다 공부하려고 다 이렇게 운동하는 거라고 이렇게 근거를 갖고 얘기하면 돼 재하야. 자, 그 다음에 뇌 건강과 영양해가지고 53쪽에 뇌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제 영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55쪽 보겠습니다. 자, 음식이 뭐라는 거야? 뭐가 필요하대?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물을 돕는 음식이 뭐? 단백, 단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의 중요한 성분.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들이 뭐야? 신경세포를 치료할 때 필요한 것들이 지방, 지방. 탄수화물. 그 다음에 뇌 전체를 움직이는 게 탄수화물, 탄수화물. 근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사실은 뭐야? 뇌뿐만 아니라 그 뭐야, 신체 활동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삼요소잖아. 사실 그래서 여기 하는 얘기가 뭘 특별한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당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들, 단 것이 땡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역시 뭐라는 거야? 단 것이 땡기는 이유가
연료가 떨어졌. 단 것이 탄수화물 덩어리여서 결국은 탄수화물의 어떤 그런 부족들에서 적절한 탄수화물이 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탄수화물을 뭐해? 많이 먹고 있어. 근데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탄수화물을 많이 더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요즘에 또 반대로 어, 그, 그 뭐라고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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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탄수화물을 요즘에 비만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얘기해가지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안 먹으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또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빵 뭐 이런 걸 비롯해서 밀가루 음식 이러다 보니까 아예 자기는 탄수화물을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탄수화물 너무 안 먹는 것들이 뇌 건강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 그 점들 여러분들이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청소년인데 청소년인데 뇌의 특징 어떻다는 거예요? 80% 정도는 자란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년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그 56쪽에 보면 대뇌피질 중 전두엽이 완전히 성장한 나이가 25살 정도인데 청소년 시기에 전두엽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공포심, 분노 같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 내가 왜 그러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또 하나는 제가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이제 뭐야? 인식하게 되는. 그래서 청소년기 때는 자극에도 아주 민감해서 도파민 자극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서 도파민 분비와 관련되어서 그래서 이제 뭐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청소년기에 더 게임 중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더 많이 그 가능성이 높은 건가 그리고 왜 청소년기에 이렇게 욱하는 그런 부분들이 왜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뇌과학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이 뭐가 돼서는 안 돼? 변명. 뇌 때문에 그래. 라고 이제 모든 문제를 뇌 탓으로 돌리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아,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이 이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또 개인의 의지와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극복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청소년기 때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너무 당연한 거야. 라는 식으로만 그것들이 변명의 거리가 되어서는 그건 역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뭐 여러분 개인에 따라서는 뇌과학이 앞으로도 사실 상당히 연구가 이렇게 더 많이 진행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과학의 어떤 그 쭉 발달로 인해서 이미 그 100을 놓고 봤을 때 완성도가 막 90, 95 막 이렇게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네. 부분은 100에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이렇게 낮은 그런 부분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좀 이렇게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뇌과학은 상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도 그 연구의 영역들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소설 소설책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중학생 뭐던데?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 어쩌다 중학생 같은 걸 하고 있을까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 가지고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성현이가 제일 먼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현아, 예, 왜 네가 제일 먼저 뇌과학은 하는지 알지? 예. 하경이 뭐? 뇌과학은 뇌과학은 글 안 써요? 이거 글 쓰고 싶지? 하경이. 네. 아,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작년까지 이제 매주 한 권씩 이렇게 한 권 쓰고 글쓰기 한 편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부터 책을 좀 더 읽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책 2주 읽고 글 한 편 쓰고 책 2주 읽고 글 한 편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2 플러스 1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그 과제가 주어질 텐데 궁금해서 뇌과학 책이나 아니면 어쩌다 중학생 하고 있는 책, 그 두 권 중에 한 권 가지고 글을 쓸 거야. 그동안.
됐어? 예, 네. 혹시 뭐, 아우, 야, 불만이다. 원래대로 글 한 편, 독서 한 편, 글 한 편, 독서 한 편, 지난 시스템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해. 그렇게 해줄게. 없어? 글쓰기 숙제 안 내줘도 돼? 네, 하경아?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태연이 오랜만이었네. 안녕.